완연한 봄입니다. 옷은 가벼워지고 따스한 햇살도 좋지만 왠지 몸은 물먹은 솜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피로 증후군일지도 모를 텐데요. 봄철 건강관리 3탄, 오늘은 경문배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봄철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 증후군의 모든 것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춘곤증이라고도 불리는 이제 봄철 피로 증후군이죠. 이 춘곤증은 4월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유 없이 이게 나른함을 불러오는 춘곤증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춘곤증은 이제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일교차가 커지고 그다음에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일시적으로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피로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봄이 되면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데 이제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니까 활동량도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일시적인 피로감을 느끼는 거고요. 또한 봄에 활동량이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업무적인 면에서 시작을 알리는 그런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도 이런 만성 피로 같은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춘곤증이 단순히 이렇게 졸리는 것 외에도 몸이 나른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이렇게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춘곤증, 이런 졸음 외에 어떤 증상들을 발생하고 또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실제 이제 졸음이 네. 약간 졸린 듯한 느낌인데 그게 네. 이제 매우 나른하거나 아니면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제일 흔한 증상이고요. 이외에도 집중력 저하라든지 어지러움, 그다음에 소화불량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런 느낌이 지속되면 어쨌든 피로감이 느껴지니까 계속 삶의 활력이 저하되고 네. 생활의 업무의 능률이 매우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더 심해지면은 우울감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됐을 때 우리가 이제 약간 춘곤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사실 춘곤증은 일시적인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1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다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룻밤에 잠만 잘 못 자도 굉장히 피곤하고 하루가 엉망이 되기 일쑤거든요. 그런데 이제 봄철 내내 이 춘곤증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면 일상의 불편함은 정말 말로 이룰 수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춘곤증이 이제 계속된다면 좀 전에 이제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외에 또 어떤 질환들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춘곤증이 보통은 1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근데 보통 4주가 지나도 그런 느낌이 지속된다면 뭔가 다른 질환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은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만성 피로적인 느낌, 이런 나른하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혈이라든지 네. 갑상선 질환들, 또 간질환이라든지 또 신경 정신 건강학적인 그런 증상 질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러한 질환들이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로함, 권태감 이런 다른 이 증상들이 4주 이상 지속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가지고 이런 질환들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질환을 빨리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피로 증후군 증상이 일시적이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이다 보면 이걸 만성 피로 증후군 한번 의심해봐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인 피로 증후군과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고 또 다른 유발 요인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일단은 우리가 질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그런 새로운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뭔가 힘든 일 때문에 아니면 뭔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피로가 아니라 또 휴식을 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활동이 매우 위축되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만성 피로 증후군의 원인은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네. 명확하게 질환으로서 진단되지 않지만
그런 증상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각종 감염병이라든지 외상 아니면 명역학적 이상이라든지 신경 호르몬계 이상 또 극심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어떤 유발 요인으로서 생각되어지고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검사상에서 이 질환으로 확인되지 못한 경우 우리가 만성피로 증후군으로서 진단 내리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내가 바로 그 만성피로 증후군이다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만성피로 증후군인지 아닌지 좀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자가 기준, 그러니까 자가 방법은 아닌데 네. 일반적으로 1994년도에 미국에서 이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을 갖고선 판단을 하는데요.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심등 상황 때문에 이 아닌 그런 설명되지 않은 새로운 피로가 다른 질환은 배제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났을 때, 네. 그리고 휴식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또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활동이 실질적으로 감소됐을 때, 이럴 때를 일단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5가지의 증상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오, 5가지요? 그 5가지, 아니, 8가지의 증상입니다. 8가지. 네, 8가지의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 8가지 네. 증상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기억력 또는 집중력의 장애, 그다음에 인후통, 또 경부나 애과부의 림프선 압통, 근육통, 또 다발성 관절통, 새로운 두통, 또 잠을 자도 상쾌한 기분이 없다든지 운동 또는 힘든 일을 한 후에 나타나는 심한 권태감, 이런 8가지의 증상 중에서 4가지 이상이 동반됐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만성피로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네, 동시다발적으로는 맞는데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요게 딱딱 맞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다 맞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어쨌든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될 그런 하나의 기준으로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경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네. 기분의 저하라든지 이런 기분 상태가 그런 이 우울, 그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분들은 이게 피로가 오래 가니까 우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뒤죽박죽돼서 실제 이게 질환인지 아니면 만성피로 증후군인지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병원에 가서 전문의한테 진단을 잘 받으셔야 되고 네. 사실은 전문의도 이 환자분의 증상을 귀 기울여 가지고 세심하게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좀 네. 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원장님.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언제 병원을 찾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만성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 만큼 좀 장기간 좀 기다리고 봐야 되는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야지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는데 네. 사실 6개월을 기다리는 건 좀 웃긴 것 너무 같아요. 긴 시간입니다. 예, 아까 우리 춘곤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1개월이 지나면 뭔가 나한테 질환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1개월이 지속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확한 검사들을 몇 가지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피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먼저 감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네. 것들이 배제가 됐을 때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2달, 3달, 4달 계속적으로 해소가 안 된다면 그럴 때는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이제 더욱더 의심하게 되고 진단하게 되고 그럼 그거에 따른 치료적인 방법을 전략을 짜는 겁니다. 네, 만성 피로 증후군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원인이나 증상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 역시 좀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성 피로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가 될까요? 네, 치료 방법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네. 쉬운 건 아니죠. 네. 6개월이나 지속됐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만성 피로 증후군은 사실 원인을 잡는 치료는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증상을 완화시켜서 일상생활이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 그거를 가장 큰 중점으로 두는 거고요. 그리고
치료적인 변에서는 두 가지 요법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인지행동요법과 약물치료거든요. 이제 인지행동요법이라 하면 이 실제적인 활동과 휴식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 활동을 많이 줄이고 휴식을 많이 늘린 다음에 단계적으로 활동을 늘리면서 휴식을 줄여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개개인적으로 이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갖게 이 정서적인 지지도 같이 해서 이 환자분들이 장기간 동안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물요법에는 우리가 보통 항우울제 요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항우울제는 일반적으로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이 우울감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네. 이 항우울제 치료를 했을 때 우울감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애매모호한 통증과 그다음에 수면 장애 이런 것들도 항우울제를 복용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우울제가 주치료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치료로 보통 많이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 병원에 가서 비타민 수액이라든지 영양 수액 같은 것들을 많이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수액 요법도 하나의 보조적인 치료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비타민 치료, 특히나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이 세포 내에서 이 효소와 조효소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 비타민 C의 공급을 통해서 이 세포의 기능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원일 모를 그런 탈수라든지 아니면 영양 결핍이라든지 그런 수분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을 해줬을 때 또 만성피로 증후군의 증상이 호전되는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컨디션 회복에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만성 피로가 지속이 되면은 학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뭐 아니면 뭐 대인 관계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때문에 이 증상을 제2의 에이즈다, 뭐 이렇게도 불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무서운데요, 제 이렇게 만성 피로가 위험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만성 피로가 오래 지속되면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면역력의 저하를 일으키고요. 이 면역학적인 이상을 일으키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포함이 되는데, 특히나 만성 질환이라든지 암,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도 다양한 생활 습관과 여러 가지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이런 만성 피로라는 것들이, 그런 증상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는 면역학적인 이상을 통해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어떤 수면 장애라든지 우울감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면 진짜로 우울증이라든지 또 불안 장애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또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네. 이제 안전사고 같은 것도 좀 생길 수가 안전사고요? 있어요. 왜냐하면 집중력 같은 게 저하되고 네. 내가 이제 그런 무기력함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좀 이제 뭔가 활동이 빠르지가 않고, 네네. 그렇다면 뭔가 급격한 상황이라든지 뭐 어떤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50대 이상 여성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이 섬유 근통 증후군이 있는데, 이게 만성 피로 증후군과 굉장히 비슷해서 좀 혼돈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섬유 근통 증후군과 만성 피로 증후군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만성 피로 증후군과 섬유근통 증후군은 상당히 증상들이 비슷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주요 증상이 차이가 있는 거죠. 아, 네. 주요 증상들. 그러니까 네. 만성 피로 증후군은 그야말로 피로감, 무기력함, 나른함 요게 주고요. 네. 반면에 섬유근통 증후군은 전신 통증 요게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주 증상이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 증상들은 또 마찬가지로 만성 피로 증후군에는 이런 다양한 통증 같은 것들이 부증상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섬유근통 증후군도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컨디션 저하가 이제 부증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 증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 증상이 매우 비슷하고 치료적인 부분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또 상당히 장기간 치료를 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그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은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피로 증후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충곤증, 봄에만 문제되는 건 아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옵니다. 아, 그렇군요. 봄만 문제는 아니다. 네. 네. 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절의 변화가 생기면 결국 계절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서 봄 갈 때 이렇게 충곤증이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뭐 여름에서 겨울로 갈 때도 이렇게 일시적인 계절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변화를 우리 몸이 신체 반응이 일시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적응 과정이 필요해서 그럴 때 이런 충곤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낮에 잠이 오면 그냥 자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정답은 세모입니다. 아, 세모. 예. 자야 좋은 거 아닌가요? 예, 물론 뭐 낮잠을 자는 게 좋냐 아니면 네. 뭐냐 이런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낮잠을 잤을 때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충분한 휴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도 많고 그다음에 업무량이 또 많기 때문에 사실은 낮에 일정 시간을 수면을 취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일도 회복도 하고 에너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단 너무 길게 잤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몸의 활력을 처지게 만들거나 그다음에 밤에 수면을 또 방해하죠.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낮잠은 한 30분 내외 정도를 권고합니다. 30분만 자고 일어나면 좀 피곤하던데 그래도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30분을 잤을 때 우리가 꿀잠을 느끼시는 게 중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사지, 피로 증후군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요? 예, 이거는 제가 세모이자 오. 아, 예, 네. 세모이자 왜일까요? 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분들이 근육통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피로감과 이런 것들이 또 스트레스와도 많이 연관돼 있다 보니까 근육이 사실 많이 뭉쳐 있습니다. 예, 그 두통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근육의 뭉침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전신이 어떤 뻐근하고 이렇게 근육의 뭉침이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를 잘 하면 사실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방법에 그런 마사지가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네. 너무 심한 그런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방식의 마사지, 어떤 잘못된 기구의 사용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근육을 상하게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로감이 더 생기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피로 회복제 또는 에너지 음료가 도움이 된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군요. 아, 예. 물론 이제 비타민이나 여러 네. 가지 항산화 물질 같은 경우들 우리가 이제 뭐 영양수액으로 통해서 많이 이제 피로 회복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이런 주는 이제 그런 성분이 불명확하고 네. 또 어떤 함유율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만성피로에 완전히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 치매 위험 높아진다. 정답은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오늘 세모가 많네요.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만성피로 증후군이 사실은 명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질환을 직접적으로 야기시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 증상들이 오래 지속되면 사실 우리 몸에 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수면 부족, 또 영양의 불균형이라든지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사실 또 치매 발병을 또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분명히 간접적인 그런 일부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어느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피로 증후군 탈출을 위한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네, 피로 증후군은 잠과 스트레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로 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수면과 스트레스는 어떻게 좀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매우 중요하죠. 네. 일단 수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수면과 스트레스, 우리 만성 그 피로 증후군뿐만이 아니라 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런 만성 질환 예방에도 당연히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바쁜 현대인들이 이런 이 수면 부족과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교정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면을 잘하는 것이 그 하루 동안 힘들었던 몸을 회복하는 그 기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루 동안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거든요. 그럼 그 활성산소를 해소하는 그런 시기가 수면의 시기고요. 네. 또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항산화 물질이 분비되는 때도 수면 기간입니다. 잠잘 때.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성장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도 잠잘 때 분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우리 몸의 회복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게 수면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과로를 하고 있고 또 카페인도 많이 먹고 있고 알코올, 그다음에 니코틴 이런 것들이 사실 수면을 매우 방해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뭐 태블릿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기 전에 보다 자는 습관이 생겼는데 아마 요즘 현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분들이 자기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다가 아마 주무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그 뇌에 각성을 시키고요. 바로 잠을 드는데 방해를 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이 과다한 카페인이라든지 니코틴,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그런 디지털 기기는 멀리 두고 그리고 수면에 취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인데요. 현대인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당연하기도 하고 일상적이기도 한데 네.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코티솔이 분비하게 됩니다. 네. 이 코티솔이 분비하게 되면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다양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켜 가지고 혈당을 오르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오르게 되죠. 그래가지고 당뇨로 이완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그런 즐거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피로 증후군 예방을 위한 두 번째 팁은 건강한 음식과 운동이거든요. 권장하는 운동과도 음식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음식과 운동도 중요합니다. 네. 예, 일단은 음식인데요. 음식은 균형 잡힌 영양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정량을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혈당을 천천히 오르는 음식,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요즘에 이제 건강해서 혈당이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 몸에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악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과식을 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많아져요. 그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면 식곤증이라고 해서 나른하고 졸림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역시도 무기력한 피로감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식이 습관이 필요하고요. 혈당 스파이크를 떨어뜨리는 그런 음식들은 우리가 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네. 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예를 들면은 바나나라든지 사과, 토마토, 버섯, 뭐 미역, 양배추, 두부와 콩 같은 그런 음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한당뇨학회에서 이 당지수를 낮추는 식사 요령이라고 권고 사항이 있는데요. 그거를 말씀드리면 흰밥보다는 잡곡밥으로 드시고 그다음에 흰빵보다는 통밀빵으로
그리고 찹쌀보다는 맵쌀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채소류라든지 해소류같이럼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주스 형태보다는 생과일이나 생채소 형태로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익은 당도 있는 그런 과일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조리할 때는 레몬즙이나 식초를 많이 이용하면 좋다고 하고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골고루 섭취하고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운동은 심폐 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매우 신체적인 피로를 느낄 때 그걸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 건강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건강함이 자신감을 또 북돋오르게 해가지고 이 피로감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돼요. 네. 하지만 이 너무 과도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심한 그런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운동을 할 때는 필히 이 스트레칭이나 유연성 운동을 먼저 해서 이 안전사고라든지 근육의 경직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운동 후에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도 꼭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꼭 기억해야 할 점들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성 피로 증후군은 기질적 정신적 질환이 배제된 6개월 이상 지속된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다양한 동반 증상이 있는 증후군입니다. 둘째, 만성 피로 증후군의 치료 목표는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증상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균형적 영양 섭취와 꾸준한 운동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만성 피로 증후군의 관리의 핵심입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잖아요. 네. 피로야 가라. 있습니다. 네. 사실은 현대인들한테는 너무나 피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피로를 싹 날려보내고 이렇게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습관과 생활 습관을 잘 바꿔서 네. 아주 현명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피로야 가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극심한 신체적 또 정신적인 피로감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자 또 증상입니다. 바쁜 일상 속 자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지 수시로 체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문배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갑상선 질환에 대해 살펴봅니다.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건강 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